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첫 번째 항목은요. 정말 징글징글입니다. 뭐가요? 오늘로 이제 세월호 참사 5년인데 보수 정치인들이 뭐 소셜 미디어 통해서 망언을 쏟아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여기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뭐 어떤 상황이냐 알아보겠습니다. 차명진 전 의원이죠? 차명진 전 의원이 어제 저녁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메시지 남겼는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개인당 뭐 10억씩 보상금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좀 제가 말로 옮기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막 썼습니다. 그 논란이 되자 결국 오늘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망언을 한 사람이 차명진 전 의원 한 사람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. 또 누굽니까? 정진석 의원인데요. 오늘 페이스북에 자기가 받은 메시지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. 제가 약간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 그만 이용해라. 이제 징글징글하다.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건데요. 여기다가 같은 당의 안상수 의원도 불쌍한 아이들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면서 댓글을 달아서 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. 전진석 의원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하고 또 글을 지웠습니다. 네, 각자 사과하고 해명한 내용들은 뭡니까? 차명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세월호 참사에 이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고발되는 그런 명단에 있어서 그걸 보고 너무 흥분해서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. 예.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유가족들에게 이제 한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이 세월호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정치권을 향해 쓴 말이다. 그렇죠.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진석 의원은 이제 최근에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선정하는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중에 품격 언어상을 또 수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. 너무 뭐 화가 났다거나 무심코한 말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당 지지층 여론의 어떤 중심을 향한 포지셔닝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자유한국당도 비상이죠?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로서 좀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고요. 또 조치를 취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당 윤리위 제소를 시사한 것이고 실제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두 사람이요. 하지만 지난번에 5.18 관련 망언 의원들의 경우에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바가 또 있어서 실제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5주기 기억식에 안 갔다면서요? 오늘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 뭐 여야 당대표급 인사들이 다 왔는데요. 황교안 대표는 여기 참석을 안 하고 인천에서 진행된 이제 그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을 했습니다. 언론은 아무래도 어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발 대상으로 지목을 한 게 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.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좀 마음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예. 그런데 또 사실 자유한국당은 과거에도 일반인 희생자 유족하고 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을 좀 정치적으로 분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예 아무데도 참석 안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죠.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에 가면서 그 안산의 기억식에 안 갔다? 이건 좀 그러네요. 그런 것이네요. 이런 행보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. 자유한국당이 지금 나름대로 좀 빠르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망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선거의 결정적 국면을 좌우할 중도층 여론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일 것인데요. 예. 이게 뭐 징계라도 이제 하면 할 말이 있는 거지만 징계도 못할 경우에 이런 이제 망언들이 좀 당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불을 끌려고 이제 나선 상황이고 황교안 대표는 또 이제 그 대표 취임 이후에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말고는 좀 과단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는데요. 좀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고 만약 이 문제를 또 이제 지지층 결집용 도구로만 사고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. 남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?입니다. 무슨 말이에요? 신한은행이 2019년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라는 제목의 이제 책자를 발간했는데요. 아하. 은행 이용자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어디에 쓰는지 빚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. 이 보고서 첫머리에 고객들이 남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오는 것을 착안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혀놔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다들 얼마나 벌고 있는지 제일 궁금해하죠? 그렇죠.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통 사람의 가구당 월소득은 2018년 평균 476만 원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2017년에는 462만 원이었으니까 한 15만 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갈 때 증가폭은 1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좀 많이 2018년에 좀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.
그렇습니다. 이게 이 보고서에 이제 크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을 주목을 해서 그 부분을 봐야겠는데요. 첫 번째는 소득 하위 20% 구간에서 2년간 늘어난 소득이 7.6%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겁니다. 다른 네. 구간에 비해서요. 소득 하위 구간이 많이 늘어났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동안 상위 20% 월평균 가구 소득도 2017년에 887만 원에서 892만 원으로 늘었는데요. 어쨌든 하위 20%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 정도가 더 컸기 때문에 예. 양극화가 일부 해소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또 이걸 또 의미 있는 급격한 변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수준의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. 특히 여윳돈이나 어떤 보유 자산 등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크다 이런 그렇죠.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 보유 자산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격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? 그렇습니다. 총 자산 5억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이제 그 자산 변화를 보면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. 2016년에 8억 600만 원 정도, 2007년에는 9억 1,500만 원 정도, 2018년에는 9억 6,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2년 동안 1억 5,800억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예. 반면 총 자산 1억 미만을 보유한 가구는 같은 기간 4,100만 원에서 3,680만 원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이 차이가 부동산 가격으로 오르면서 이 총 자산 5억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자산 가격이 늘어난 것이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소비 쪽은 어때요?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가 이제 2.8%포인트 줄어들었고 그런데 2018년 들어서는 다시 이제 그 0.1%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즉 최근 3년간 따지면 조금 이제 줄어든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. 종합하면은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이 한 470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절반은 이제 소비에 쓰고 있다.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때는 신한은행의 이 금융생활 보고서를 봐라 이 말이군요. 그렇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김민아 기자였어요.